중동 지도를 펼쳐보면 이상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같은 페르시아만을 끼고 있고 같은 석유 바다 위에 떠 있는 나라들인데 어떤 곳은 반짝이는 고층 빌딩과 인공섬이 여행 광고에 등장하고 어떤 곳은 늘 폭발과 검은 연기, 폐허가 된 도시 화면으로만 뉴스에 나오니까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같은 나라는 1인당 소득이 유럽의 중상위권 국가들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반면 이라크의 1인당 국민 소득은 여전히 4,000달러 초반에 머물고 있고 지난 40여 년 동안 전쟁, 제재, 내전이 이어지면서 안정적이었다고 부를 수 있는 시기가 거의 없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석유가 그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가난하고 불안정할까?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실 겁니다. 세계 5위권의 석유 매장량을 가진 나라가 왜 이 정도 수준에 머무르는지 직관적인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니까요. 많은 사람들은 쉽게 답을 찾습니다. 잔혹한 독재자가 나라를 망쳐놓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시아파와 수니파, 쿠르드족 사이에 뿌리 깊은 종파 갈등과 민족 갈등을 탓하기도 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외부 강대국의 개입과 음모를 중심에 놓고 설명하는 이들도 적지 않죠. 이런 설명들은 각각 어느 정도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라크 현대사는 독재와 쿠데타, 종파 갈등과 외세 개입이 복잡하게 얽힌 이야기니까요. 그렇지만 이 모든 걸 다 합쳐도 여전히 빠져있는 중요한 한 조각이 있습니다. 바로 이라크라는 땅 자체가 원래부터 얼마나 살기 어려운 구조였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그 지점에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사담 후세인 개인의 악명이나 특정 전투에서 어느 군단이 이겼는지 같은 전술 드라마보다 이라크라는 공간에 깔려있는 지리와 물, 석유와 국경의 구조가 사람들의 선택을 얼마나 좁혀왔는지를 먼저 살펴보려는 거죠. 이런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이라크는 애초에 평화롭고 안정적인 나라가 되기에는 설계도 자체가 너무 가혹하게 그려진 국가였던 건 아닐까요? 이제 서서히 카메라를 줌인하듯 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지은 배경 무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라크의 지도를 아주 멀리서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북쪽과 서쪽에는 끝없이 메마른 아라비아 사막과 시리아 사막이 깔려 있고 남쪽에는 뜨겁게 데워진 바다, 동쪽에는 톱날처럼 이어진 자그로스 산맥이 벽처럼 솟아 있습니다. 그 가운데를 두 줄의 푸른 선이 관통하는데 바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모래와 바위의 세계에서 이 두 강이 만들어내는 초록빛 띠는 말 그대로 사막 위에 길게 펼쳐진 정원 같은 존재였습니다. 강 주변으로 비옥한 흙이 자연스럽게 쌓이고 사람들이 운하와 제방을 정비하자 이 일대는 지구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농경지 가운데 하나로 바뀌었습니다. 남동쪽으로 내려가면 갈대와 물풀, 물고기와 새들이 복잡하게 뒤엉킨 거대한 습지가 펼쳐집니다. 한때 이 습지의 크기는 미국 코네티컷주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추정될 정도였고 서아시아 전체를 통틀어도 가장 규모가 큰 습지 생태계 가운데 하나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무한한 식량 창고이자 숨을 수 있는 마지막 피난처 역할을 했죠. 이런 환경에서 떠돌아다니며 사냥하던 인류가 한 번쯤은 이곳에 자리를 잡고 살아볼까라고 생각하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흐름이었을지 모릅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사이의 평원은 인류가 처음으로 집을 짓고 씨를 뿌리고 다음 해를 기다리는 법을 배운 거대한 실험장이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메소포타미아라고 외웠던 곳이 바로 이라크와 그 주변입니다. 최초의 도시 국가, 왕과 신의 이름으로 세금을 걷던 관리들, 흙판 위에 새겨진 문자와 법전이 모두 이 지역에서 등장했습니다. 인류 문명의 첫 장면이 이 땅에서 열렸다는 점은 지금도 수많은 역사 다큐멘터리의 첫 부분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찬란한 비옥함과 번성의 이면에는 언제나 섬뜩한 조건이 함께 숨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물이 제대로 흐를 때에는 무엇이든 자라나는 땅이었지만 물길이 조금만 틀어져도 사람을 순식간에 쫓아내버리는 잔혹한 땅이기도 했습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는 계절에 따라 유량이 크게 달라지고 해마다 범람 시기와 규모가 달라지며 때로는 아예 새로운 물길을 찾아 옆으로 빠져나가 버리기도 하는 변덕스러운 강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곳에 제국을 세운 통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항상 물을 통제하는 이 일이 될 수밖에 없었죠. 수로와 운하, 제방과 둑을 잘 관리하면 넓은 평야 전체가 풍요로운 곡창지대로 바뀝니다. 하지만 관리가 조금만 느슨해지면
소금기가 땅 위로 올라오고 토양이 망가지며 각 구운 빵처럼 부드럽던 농지는 금세 굳어버린 짠 흙으로 변해버립니다. 번성하던 도시가 어느 날 갑자기 버려진 유적이 되어 있는 이유에는 이런 환경적 조건이 분명 작용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점은 이 비옥한 평원이 사방이 막힌 안전지대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북쪽과 동쪽의 언덕과 산에는 언제나 유목민과 산악 부족들이 살고 있었고, 이들은 때로 평야로 내려와 약탈을 벌이거나 더 큰 제국의 용병이 되어 도시를 공격했습니다. 도시를 둘러싼 성벽이 아무리 높아도 일단 방어선이 한번 뚫리면 그 뒤로 펼쳐진 평야에는 침입자를 막아줄 산맥이나 꽃 같은 천연 방패가 거의 없습니다. 강을 따라 내려오는 군대와 기마병을 막기 위해서는 끝없는 인력과 자원이 필요했고, 운하와 농경지로 가득한 들판은 한번 불타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오랜 역사를 길게 바라보면 비슷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강력한 제국이 등장해 물기를 정비하고 인구가 늘고 도시가 부유해지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다 수로 관리 실패, 기후 변화, 외부 침입이 겹치면 도시가 붕괴하고 사람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버리는 거죠. 고대와 중세에는 이런 붕괴가 아무리 커도 대체로 이 지역 내부의 재앙으로 끝났습니다. 한 왕조가 무너지면 언젠가 다른 왕조가 물기를 고치고 다시 사람을 모아서 도시를 일으켰고,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이후에 이라크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더 이상 이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이제 시선을 돌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라크의 국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의 이라크 지도는 산맥이나 강줄기처럼 자연이 그어준 선이 아니라 20세기 초 유럽 제국의 책상 위에서 자를 대고 그려넣은 선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 지금의 이라크와 쿠웨이트를 포함한 지역은 오스만 제국의 여러 지방 행정구역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바스라를 중심으로 한 남부, 바그다드 주변의 중앙, 모술을 포함한 북부가 각각 별도의 주로 묶여 있었고, 쿠웨이트 도시는 바스라 관할 아래의 작은 항구시 가운데 하나였죠. 영국은 인도와 페르시아만을 잇는 해상 교통로를 지키기 위해 이 지역의 영향력을 넓히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쿠웨이트 통치 가문과 조약을 맺어 외교와 안보는 영국이 사실상 책임지는 대신 보호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끌어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오스만 제국의 일부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영국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반독립 상태가 된 셈입니다. 그러다가 1914년 유럽에서 전쟁이 터지면서 상황이 급변합니다. 영국과 오스만 제국이 서로 적이 되자 영국은 인도와 중동을 잇는 해상 루트를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이라크 남부 해안과 바스라 일대를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영국군은 지금의 이라크 전역을 사실상 장악한 상태가 되었죠. 승전국이 된 영국은 이 지역을 어떻게 나눌지 상당 부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영국이 관리하는 위임 통치 형태의 이라크 왕국과 별도로 분리된 쿠웨이트였습니다. 영국은 북부 산악지대와 중앙 평야, 남부 늪지와 도시들을 하나로 묶어 이라크라는 새 나라를 만들고 자신들이 선택한 파이살 1세를 왕자리에 앉혔습니다. 문제는 국경을 어디에 긋느냐였습니다. 쿠웨이트를 따로 떼어내고 나니 이라크가 바다를 향해 뻗어나갈 수 있는 해안선은 극단적으로 짧아졌습니다. 전체 국경 길이에 비해 깊은 바다로 나갈 수 있는 해안은 60km도 되지 않았고, 그마저도 상당 부분이 수심이 얕고 갯벌이 많은 구간이었습니다. 거대한 육지 덩어리가 바다라는 케이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서 이라크는 포크 끝으로 부스러기 하나 겨우 떠낸 모양새가 돼버렸습니다. 파이살 1세는 이런 배치가 앞으로 이라크의 숨통을 죄는 족쇄가 될 것이라고 걱정하며 쿠웨이트는 이라크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보아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국제정치의 거친 흐름 속에서 거의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이라크와 쿠웨이트는 영국의 조정 아래 별개의 정치 단위로 굳어졌고, 양국 사이 국경은 1920년대 초 여러 차례 확인과 조정을 거치며 고정되었습니다. 1930년대 이라크가 형식상 독립을 얻었을 때도 바다로 나가는 문이 지나치게 좁다는 구조적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었죠. 이 시기에 생겨난 상실감과 분노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원래 우리 해안과 항구였는데 빼앗겼다는 인식은 점점 민족주의적 감정과 섞여 굳어졌고, 결국 수십 년 뒤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할 때 역사적 부당함을 바로잡는다는 선전구호로 다시 호출됩니다. 이제 이라크의 경제 지도를 펼쳐보겠습니다. 이라크는 확인된 석유 매장량 기준으로 세계 5손가락 안에 드는 자원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이론만 놓고 보자면 걸프의 다른 산유국들처럼 인프라를 깔고 중산층을 키우며 안정된 복지국가로 갈 수도 있었던 셈이죠. 문제는 이 석유가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몰려 있느냐입니다. 이라크 남동부, 즉 바스라를 중시시로 한 시아파 아랍 지역에 전체 매장량의 상당수가 집중돼 있고, 북부 쿠르드족 거주 지역에도 규모가 큰 유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반면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한 중부 수니파 아랍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작은 유전들이 흩어져 있거나 아예 눈에 띄는 매장지가 거의 없는 구간도 존재합니다. 석유가 나라 전체에 고르게 퍼져 있지 않다는 사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정치적으로 더 민감한 문제가 됩니다. 어느 지역이 진짜 부를 가져가느냐, 어느 집단이 더 많은 예산과 권력을 쥐느냐가 그대로 민족, 종파 갈등과 연결되기 때문이죠. 오늘날 이라크 경제에서 석유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생산의 약 3분의 2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석유 수출이 막히거나 국제 유가가 급락하면 국가 재정이 바로 흔들리는 구조입니다. 농업과 제조업, 서비스업이 충분히 다변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 국제 유가 그래프의 작은 굴곡 하나하나가 곧 이라크 사람들의 생계와 정치적 안정에 직접적인 파문을 일으키는 셈입니다. 이라크 지도부가 늘 유가를 신경 쓰며 불안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게다가 이라크는 석유 가격을 스스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나 러시아처럼 국제회의 한 번으로 시장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나라들이 생산량을 조금만 조절해도 가격이 크게 요동치고, 이라크는 그런 흐름을 그저 지켜보며 견뎌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석유를 해외로 내보내는 길도 매우 취약합니다. 이라크 해안선을 따라 깊은 바닷길이 나 있는 항구는 사실상 움카스르 한 곳뿐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다른 해안 구간은 수심이 얕거나 대형 유조선이 드나들기에는 조건이 좋지 않습니다. 움카스르가 봉쇄되거나 큰 피해를 입으면 이라크의 해상 수출은 거의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움카스르에서 출발한 유조선은 곧장 태평양이나 인도양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페르시아말달 따라 내려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좁은 해협은 전 세계 석유 수송의 목줄로 불릴 만큼 중요한 길목이라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여기가 막히면 세계 경제가 흔들린다는 경고가 뉴스에 오르내리죠. 결국 움카스르 항구와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두 지점 중 어느 한 곳만 차단되어도 이라크의 해상 무역과 석유 수출은 거의 마비될 수 있습니다. 이라크는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북쪽으로 터키 항구까지 이어지는 송유관을 놓고 서쪽으로 요르단과 사우디아라비아로 향하는 도로와 파이프라인을 활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북부로 향하는 송유관은 쿠르드 자치지역을 통과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와 쿠르드 측 사이 정치적 긴장이 높아지면 언제든 이 관로가 협상 카드가 되거나 실제로 멈춰버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막을 가로지르는 도로와 트럭 운송도 전쟁이나 내전 상황에서는 특정 교차로와 다리 몇 곳만 타격해도 순식간에 막히기 쉽습니다. 이라크의 물류와 에너지 인프라는 유럽처럼 촘촘한 철도와 도로망으로 엮여 있지 않습니다. 몇 개의 굵은 줄기가 나라 전체의 숨통을 함께 쥐고 있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재나 전쟁이 시작되면 아주 적은 수의 요충지에 대한 공격만으로도 이라크 경제와 일상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물 문제가 겹치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사실 이라크를 가장 근본적으로 옥죄는 것은 석유가 아니라 물입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는 여전히 이 나라에 생명을 공급하는 혈관이지만 이 혈관의 시작점은 이라크 밖에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의 연간 유량 가운데 90%가 넘는 물이
터키의 고원지대에서 흘러내려옵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시리아에서 더해지고 이라크 영토 안에서 새로 공급되는 담수의 양은 그에 비하면 매우 작습니다. 티그리스 역시 터키와 이란의 산에서 시작한 수많은 지류가 모여 이라크로 흘러 들어오는 구조라서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이라크가 쓰는 담수의 80% 이상은 터키, 시리아, 이란 세 나라의 선택과 정책에 따라 좌우된다고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1960에서 70년대 이후 이들 국가는 저마다 농업과 전력 생산을 위해 상류에 대형 댐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의 상류를 움켜쥔 쪽이 물을 저장하고 조절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쥔 것이죠. 터키는 남동부 아나톨리아 개발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상류에 20개가 넘는 댐과 수력 발전소를 세웠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시설이 유프라테스 상류의 아타튀르크 댐인데 저수지를 처음 채울 때 터키가 엄청난 양의 물을 막아두자 곧바로 시리아와 이라크에서는 강바닥이 드러나고 관계용 수로가 말라붙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후에도 상류의 댐들이 물을 얼마나 저장하느냐에 따라 이라크로 흘러 들어가는 유량은 과거에 비해 상시적으로 3분의 1 안팎 줄어든 상태가 되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합니다. 물의 양이 줄어들면 단지 농산물 수확량만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강물이 충분히 흘러주지 못하면 도시에서 나온 하수와 산업 폐수가 자연스럽게 바다 쪽으로 밀려나가지 못하고 강 안에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그 결과 강물은 더 빨리 오염되고 강 주변 농지와 습지는 염분과 오염물질에 시달리게 됩니다. 여기에 기후변화까지 겹치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중동 지역의 기온은 지구 평균보다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고 이라크 사람들은 예전보다 여름이 길고 훨씬 더 견디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기온이 높아질수록 강 수면에서 증발하는 물의 양은 늘어납니다. 상류에서 이미 줄어든 물이 뜨겁고 건조한 공기 속에서 더 빠르게 사라져버리는 셈입니다. 예전에는 넘치는 물을 걱정하던 강이 이제는 강바닥이 갈라질 정도로 마르는 날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농부들이 이 땅은 이제 우리를 먹여 살려주지 못한다고 느끼고 도시 변두리로 몰려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라크 내부의 물 관리 시설 역시 완벽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티그리스강 상류에 위치한 모술댐은 이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모술댐은 북부의 대도시 모술 위쪽에 자리 잡고 이 지역 전력 생산과 수자원 조절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댐이 올라앉은 집안은 석고나 석회암처럼 물에 잘 녹는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수지의 물이 댐 아래쪽으로 조금씩 스며들면서 땅속에 빈 공간이 생기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틈이 점점 커질 수 있다는 경고가 오래전부터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라크 정부는 이런 위험을 알면서도 전기를 생산하고 물을 저장하기 위해 댐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대신 거의 매일 특수 시멘트를 땅속에 주입해 녹아 없어진 부분을 채우는 유지보수 작업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말 그대로 거대한 댐 하나를 지키기 위해 상시적인 끝없는 댐질을 하고 있는 셈이었죠. 미국 공병단이 2000년대 중반 작성한 보고서에서는 최악의 경우 모술댐이 갑자기 붕괴하면 수십만 명에 이르는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어두운 시나리오가 제시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모술댐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댐 가운데 하나로 분류하면서 만약 이 시설이 무너질 경우 거대한 물줄기가 티그리스를 따라 남쪽으로 쏟아져 내려가 모술과 그 아래 도시들을 덮치고 바그다드까지 심각한 홍수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라크는 원래 모술보다 더 하류에 또 하나의 보완댐을 지어 상류에서 갑작스러운 대량 방류가 일어날 경우 그 충격을 한 번 더 흡수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쿠웨이트 침공, 걸프전, 국제 제재와 내전이 잇따르면서 이 보완댐은 끝내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2014년 이라크 북부가 내전과 극단주의 무장 세력의 급부상으로 큰 혼란에 빠졌을 때 모술댐 일대가 무장단체의 손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때 많은 전문가들이 이건 단지 지역 분쟁이 아니라 최악의 경우 나라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위험 신호라고 경고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행히 이후 이라크군과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댐은 다시 정부 통제 아래로 돌아와 대규모 보수 공사가 진행되면서 당장 붕괴할 것 같은 급박한 위험은 어느 정도 줄어든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조적인 취약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고 이 시설은 지금도 여전히 긴장과 불안의 그림자를 드리우며 이라크 사람들의 일상 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이라크라는 나라는 여러 개의 치명적인 약점을 동시에 안고 있다는 사실이 선명해집니다.
바다로 나가는 좁은 문, 그 문을 지나야만 닿을 수 있는 좁은 해협, 몇 개 안 되는 도로와 송유관, 불균형하게 퍼져 있는 석유, 이웃 나라들이 쥐고 있는 강물의 수문, 구조적으로 불안한 대형댐까지 어느 것 하나 만만한 요소가 없습니다. 평온한 시기에도 이 모든 요소들은 서로 연결된 도미노처럼 줄지어 서 있습니다. 어느 한 조각만 쓰러져도 다른 조각들이 연쇄적으로 넘어질 위험이 늘 존재하고, 이라크라는 국가는 늘 그 아슬아슬한 균형 위에 서서 버텨야 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이라크 현대사를 보면 겉으로 드러난 폭발, 쿠데타, 전투 장면만 눈에 들어오기 쉽습니다. 이제 이 구조 위에 한 지도자를 올려놓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1979년 사담 후세인이 권력을 잡았을 때 이라크는 이미 이런 지리적, 경제적 조건을 안고 있었습니다. 젊고 공격적인 지도자의 눈으로 보면 나라는 바다로 나갈 통로가 터무니없이 좁고, 경제는 석유 한 가지에 과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물은 이웃이 마음만 먹으면 줄일 수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내부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 복잡했습니다. 시아파 다수가 남부에, 수니파 아랍이 중앙에, 쿠르드족이 북부 산악지대에 자리하는 구조 속에서 어느 집단이 더 많은 이익과 권력을 가져갈지에 따라 언제든 갈등의 불씨가 튀어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은 천천히 합의를 쌓고 개혁을 하자는 방향보다 밖으로 힘을 밀어붙여 판을 바꿔보자는 유혹을 훨씬 강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담이 선택한 길은 후자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집권 이듬해인 1980년 혁명 이후 아직 혼란이 가시지 않은 이란을 상대로 국경 분쟁과 강하구 지배권 문제를 명분으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짧고 결정적인 승리를 기대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전쟁은 8년 가까이 이어지는 지독한 소모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전쟁은 중동의 제1차 세계대전이라고 불릴 만큼 엄청난 인명피해와 파괴를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어느 쪽도 확실한 승리를 거두지 못한 채 사실상 큰 변화 없이 총구를 내리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이라크는 전쟁을 통해 한동안 군사 강국처럼 보였지만 그 대가로 막대한 전쟁빚과 피폐해진 경제를 떠안게 되었죠. 그럼에도 사담은 근본적인 구조 문제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쟁으로 망가진 재정을 메우기 위해 오래전부터 마음에 맺혀있던 또 다른 국경선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바로 쿠웨이트였습니다. 그는 쿠웨이트가 석유를 과도하게 생산해 국제 가격을 끌어내리고 그로 인해 이라크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비난했습니다. 1990년 사담은 원래 이라크의 일부였던 영토를 되찾고 경제적 숨통을 틔우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쿠웨이트를 전격 침공합니다. 초반만 보면 이라크군은 신속하게 쿠웨이트를 점령했고 바다로 향하는 더 넓은 출구와 막대한 석유 자원을 차지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군이 개입하면서 상황은 단번에 뒤집힙니다. 걸프전이라 불린 이 전쟁에서 이라크군은 압도적인 공군력과 정밀 폭격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졌고, 전쟁이 끝난 뒤에는 강력한 경제 제재와 비행금지 구역, 유엔의 감시 체제가 이라크를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그 이후 수년 동안 이라크는 내부 봉기와 그에 대한 잔혹한 진압, 노후한 인프라와 빈곤, 국제 제재가 한꺼번에 덮쳐오는 상황을 버텨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전기와 물, 식량을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넘겨야 해. 아이들은 공습 경보와 포성 소리를 들으며 성장했습니다. 결국 2003년 미국과 영국 등 연합군이 대량 살상무기 의혹과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다시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사담 후세인의 통치는 25년 만에 막을 내립니다. 그는 법정에 서서 심판을 받고 처형되었지만 그의 몰락이 곧바로 안정과 평화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중앙 권력이 무너진 뒤 남겨진 것은 종파와 민족 간의 미묘한 균형이 깨진 거대한 권력 공백이었습니다. 수니파, 시아파, 쿠르드 세력이 각자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 경쟁했고 그 틈을 타 극단주의 조직과 무장 세력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라크 곳곳에서 폭탄 공격과 보복, 다시 그에 대한 보복이 이어졌고 도시는 또 한 번 공포와 불신에 휩싸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전쟁과 제재, 내전과 테러의 결과 이라크 사람들의 일상은 지금도 완전히 안정되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전기와 물 공급은 여전히 지역에 따라 들쭉날쭉하고 한때 중동에서 가장 세련된 도시 가운데 하나였던 바그다드는 종종 치안 불안과 정치적 혼란의 상징처럼 언급됩니다. 그럼에도 이곳 사람들은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시장 문을 열고 강가에 나가 하늘을 살피며 다음 계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따라오셨다면 이라크라는 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은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사담 후세인의 선택과 폭정은 이 나라를 파국으로 몰아넣은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국제사회가 개입하는 방식에도 수많은 논쟁과 비판이 뒤따르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그 모든 사건의 밑바닥에는 좁은 해안과 취약한 항구, 이웃이 쥐고 있는 물줄기, 불균형한 석유 분포와 종파 구조가 미리 깔아놓은 판이 있었다는 점을 빼놓고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판 위에서 지도자들의 오판과 외부 세력의 이해관계가 뒤엉키면서 이라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비극적인 현대사로 미끄러져 들어가게 된 것이죠. 결국 이라크의 이야기는 한 독재자의 전기나 특정 전쟁의 작전 기록만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한 서사가 아닙니다. 문명이 처음 꽃피었던 땅이 21세기에는 가장 취약한 갈등의 무대로 변해버린 아이러니, 그리고 지리와 자원, 강과 국경이 인간의 선택을 얼마나 좁혀버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라크 지도 위에 그려진 강줄기와 파이프라인, 도로와 댐, 직선으로 곧게 그어진 국경선 하나하나를 차분히 들여다보면 왜 이 나라가 이렇게 자주 전쟁과 붕괴의 뉴스에 등장하는가라는 질문에 조금은 다른 답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리고 그 답을 제대로 이해하는 일은 비슷한 구조를 가진 다른 지역에서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고민해봐야 할 과제일지도 모릅니다.